안녕하세요. 저는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60대 노인입니다. 곧 칠순을 앞두고 있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라도 좋은 일이 있어야 남들한테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죄다 나쁜 일들 뿐이라 괜히 남들 앞에서 떠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가슴이 너무 답답했던지 결국 이렇게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누군들 살면서 가슴 찢어지는 일 없이 살겠냐마는 저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눈물만 나는 듯 합니다. 젊어서 가난한 집안 7남매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나 위아래로 형제들한테 치여 엄마 젖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장사하시는 어머니 따라 길에서 놀고 자곤 했었습니다. 자식은 많은데 가난했던 저희 엄마는 다섯째인 저까지 제대로 챙겨주실 여력이 없으셨고 저는 더 어린 동생들이 엄마 품에 파고드는 것을 부러워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늘 외로웠고 언제나 애정이 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저희 남편을 만나 이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열 몇 살에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었으니 20살 넘으면 다들 어른 취급을 받았지만 막상 그때 저는 한없이 미숙하고 어리석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도 해야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가 너무 기대만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가난한 집에서 자란 탓에 결혼하면서 뭐 하나 변변찮게 살림을 마련할 수도 없었고 신혼이라고 제대로 누리는 것도 없었죠. 그래도 좋았다고 하면 제가 속이 없는 걸까요? 남편과 저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 다니며 매달 월급 봉투를 따박따박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몸으로도 열심히 부업을 하며 어떻게든 살림을 잘 살아보려 노력했으니까요. 애까지 생긴 마당에 돈 한 푼이 궁했던 때였으니 내 몸 힘들더라도 무작정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도 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살았고 요즘처럼 형편이 돼야 아이를 낳는 시절도 아니었지만 저는 저희 아들을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꼭 돈복 하나는 타고나기를 기도했었죠. 가진 것 없는 부모가 돼서 내가 낳은 자식이 돈복을 타고나길 바라는 게 미련한 욕심일진 몰라도 저는 제 아들이 어찌됐든 굶지만 않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호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고생을 안 했으면 했어요. 그런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지만 어려웠던 형편은 쉽게 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노력한 덕분인지 개미굴 같은 집에서 살다가 새로 벽지 바른 집에 이사를 가보기도 하고 남편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도 차리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쥐구멍에 볕들달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 없을 때는 하루 걸러 싸우던 저희도 돈을 만져보니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형편도 좋아지다 보니 이제는 내 인생도 피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기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원래 안 좋은 일은 제일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그러더니 이제 겨우 숨 좀 쉬고 살아보려던 그때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희 아들이 겨우 중학생이 됐던 무렵이었어요. 구멍가게 차리고 사장 됐다고 좋아하던 남편이 그만 뺑소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새벽 일찍 가게에 팔 물건을 사러 가던 길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가까운 곳 두고 굳이 멀리까지 다녀오더니 사람도 안 다니는 새벽에 그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저는 남편 대신 구멍가게를 이어가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IMF가 터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근근히 이어가던 구멍가게는 빚만 지게 됐고 빚은 빚을 가져오며 결국 저와 아들은 길에 나앉기 직전이 돼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던 제 노력은 온전히 물거품이 됐죠. 다행히 집 구할 돈만 겨우 건질 수 있었던 저희는 때마침 급매로 나온 오래된 빌라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차마 아들을 길바닥에 재울 수 없어서 집을 구했지만 사실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가게를 접고 매일 청소일에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며 돈을 벌었지만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었던 저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일찍 철이 든 아들은 그런 집안 사정을 잘 알았는지 대학을 포기하고 돌연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그냥 대학 안 가려고요.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생각이에요. 뭐? 아니 네가 그 성적에 대학을 왜 안 가?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대학 들어가봤자 뭐예요. 서울대 나와서도 취업 못해서 다들 아우성인데 학교에서 돈만 축내고 졸업하고 취업도 못하느니 차라리 젊은 나이에 취직하는 게 낫죠 뭐. 정학교 가고 싶으면 제가 돈 벌어서 가면 되죠. 공장에서 몇 년 일하면 학비 정도는 벌지 않겠어요? 아들은 돈 없는 집안 사정을 걱정해 결국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애가 무슨 심정으로 포기를 했을지 차마 상상도 되지 않았죠. 늘 전교 10등 안에는 들 정도로 공부를 곧잘하던 아들이라 당연히 대학을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가진 것 없는 제가 아들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모를 원망할 법도 한데도 아들은 한 번도 가난한 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려거든 자기 돈으로 가겠다며 제 앞에서 기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공부 하나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부모로서는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게 된 아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라는 아들을 보며 저는 그 돈을 그냥 받기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 죽으며 생겼던 빚 때문에 차마 그 돈을 거절할 수만도 없었죠. 그래도 아들 덕분에 빚도 많이 갚고 아들도 학비를 모으며 다 잘 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집에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이번 달도 월급을 못 받았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요. 아무래도 사정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회사가 부도나지 않으면 다행인 시절이라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그 후로 저는 아들의 이상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간 근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한참 동안 들어오질 않는다거나 뭐가 힘든지 불안하고 피폐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몸이 고된 일을 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들을 걱정하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창민아, 너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은 거야? 공장에서 월급도 안 나온다더니 그렇게 사정이 어려워? 예, 뭐 좀 그렇네요. 그래도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속이 깊어 자기 힘든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들이다 보니 저는 아들이 괜히 더 신경을 쓸까 싶어서 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동안 알아서 잘 하던 아들이다 보니 괜찮다는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의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 때문에 말이죠. 여기 박창민이 집 맞습니까?
예, 저희 아들인데 왜 그러시죠? 누구세요? 아, 이 박창민이 어머니시구나. 나 댁내 아드님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자를 좀 받으러 왔는데 박창민이 어딨어요? 웬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저희 아들한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온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서운 사채를 썼을 리가 없다 싶으면서도 처음에는 아들이 회사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렸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사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아들이 사채까지 손대며 돈을 빌린 것은 전부 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부터 도박에 빠져서 월급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사채업자에게서 듣게 된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민아, 너 그게 정말이야? 낮에 사채업자들이 네 도박빚 갚으라고 찾아왔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네가 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야? 죄송해요, 엄마.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금방 갚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 그냥 겁이나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들어보니까 빚이 수백만 원이던데 그 빚을 네가 당장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괜찮아요. 제가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방만 이기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또 도박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도박을 시작한 것은 벌써 한참 전이었던 모양입니다. 공장에 취업을 한 아들은 그곳에서 자기 또래의 친구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인문계를 나왔던 자신과 달리 그 친구는 사고를 치고 다니고 학교까지 중퇴했던 문제아였죠. 학창시절에는 공부밖에 모르고 말썽 한번 안 피우던 아들이 어쩌다 그런 친구를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월급날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더랍니다.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며 데려간 그곳이 알고 보니 도박장이었던 거죠. 살면서 도박은커녕 화투 한 번 안 쳐본 아들은 뭣도 모르고 게임이라는 말에 도박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처음 한 도박판에서 큰 돈을 따게 됐던 거죠. 월급도 받았겠다 10만원 정도만 재미삼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10배가 되는 걸 보고는 아들이 눈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들은 그날 받았던 자신의 월급을 전부 도박장에 부어버렸고 따고 잃고를 반복하며 겨우 원금을 지키고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소 아들이었다면 아마 그 일을 한 번의 일탈로 생각하고 다시는 도박장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 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서 3교대하며 고생을 하다 보니 도박장에서 단시간에 벌어들인 돈이 일확천금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등록금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그 후로도 종종 도박장을 찾게 됐고 돈을 따고 잃다 보면 금세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 달 월급을 1시간 만에 다 잃고는 본전 생각이 들어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게 되고 사채에 손을 대게 되고 점점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는 저도 실력이 늘어서 금방 본전 찾을 수 있어요. 몇 번만 더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뒤늦게 제가 상황을 알고서 아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단단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진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저는 도박 중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원래 도박이라는 게 손목을 자르기 전에는 끊지 못한다는데 사채비까지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을 되돌려야겠다 싶어 노력을 했지만 제 노력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채빚은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언질로 끝나던 협박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간 사채업자들은 돈을 못 준다는 아들을 두들겨 팼었습니다.
깡패들에게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창민아? 너 그놈들한테 맞은 거니? 그래? 엄마, 혹시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아무래도 돈부터 좀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이러다가는 아들이 맞아 죽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빌리고 돈 될 만한 것 전부 처분해서 겨우 500만 원 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야. 이거면 정말 되는 거니? 다 끝나는 거 맞아? 예, 죄송해요 엄마. 걱정시켜드려서. 이 돈 갚고 나면 저 절대로 도박 안 하고 정신 차릴게요. 그래, 앞으로 도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 엄마는 너만 무사하면 돼. 알겠지? 저는 아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전 재산을 건네줬고 그대로 일이 해결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이 뚝 끊기게 됐어요. 빚을 갚고 오겠다던 아들은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집 나간 아들 대신 사채업자들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 어디다 숨겼어? 당신 아들 어딨냐고? 왜 이러세요? 저희 아들을 왜 또 찾아요? 나야말로 우리 아들 어딨나 궁금한데 설마 당신들이 빼돌린 거 아니야? 어차피 돈도 다 갚았을 텐데 이게 무슨 행패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을 갚긴 뭘 갚아? 벌써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어. 그놈 한 푼도 안 갚고 날랐다고. 회사에까지 없는 걸 보면 당신이 어디 숨긴 거 아니야? 아들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채업자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500인 빚이 알고 보니 4배였고 빚을 갚겠다고 전 재산을 들고 간 아들은 며칠째 소식이 없었으니 말이에요.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저는 일주일 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제 돈 500만 원을 들고 도박장을 찾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마지막 일확천금을 노렸겠지만 아들은 결국 그 돈까지 전부 날려버리고 근처 바닷가에 신발과 유서를 남겨놓고 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유속이 빠른 곳이라 시체는 찾지도 못하고 저는 겨우 아들의 유서와 유품만 전해받았죠. 아들은 마지막 유서로 제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도박 중독에 돈도 다 잃어 죄송하다며 죽은 자기 장례도 치르지 말라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 죽고 이제는 아들마저 떠나갔구나 싶어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죽으면서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차라리 빚을 갚더라도 아들이 다시 살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도박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 건 잘못이었지만 그게 전부 해준 것 없는 부모 때문이라는 생각에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떠나보낸 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꼼짝없이 죽어버리고 싶다 생각했지만 겁쟁이인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목숨 부지하며 어영부영 살았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작은 식당을 꾸리며 10수년째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죠. 그러면서도 젊은 남자만 보면 혹시나 우리 아들인가 싶어 쳐다보곤 했지만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시신도 찾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던 저였는데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가 제 식당 앞을 청소하고 가는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쓸어도 먼지 한 톨 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 저 대신 청소를 했던 게 맞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들이 치워주신 건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양옆의 가게들은 간밤에 밀려든 쓰레기들로 가득한 걸 보면 누군가 제 가게만 쓸고 간 사람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그냥 청소만 해놨던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고
어느 날은 가게 앞에 조명이 안 들어와 사람을 부르려 했던 것까지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거의 매일 있다 보니 저는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우연인 줄 알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니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누가 우리 가게 앞을 치워주는 건가 싶어서 그 사람을 보고 싶었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골 손님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묻고 다녔지만 누구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저 몰래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남의 가게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심지어 수리까지 해주는 수고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일을 악의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세상에는 워낙 별별 사람들이 많고 별일이 생기다 보니 괜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청소비를 받아가려고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우선 청소를 해놓고 나한테 돈을 뜯어가려는가 보다 싶었죠. 거기까지 생각을 했더니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날쌘 건지 제가 확인을 하기도 전에 번번이 사라져버리더군요. 그나마 뒷모습을 보고 남자인 것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매번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도둑 손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저는 결국 그 도둑 손님을 잡기 위해 작정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매일 제가 장을 보고 들어올 때마다 청소가 되어 있었으니 아예 그 전부터 가게 안에 숨어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제가 뒤를 쫓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한참 일찍 일어나서 가게 안에 진을 치고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앉아 그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해 봤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동이 트기 시작했고 어느새 가게 앞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 남자가 도착했던 것이었죠. 궁금한 마음에 문 앞에까지 다가가서 그 남자를 보고 싶었지만 유리문 안이 훤히 보여 제 모습을 들킬까 싶어서 저는 구석에 숨어 그 남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그 사람을 알아내려면 미행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 제가 그 남자에게 들키지 않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를 숨어 기다리다 보니 얼마나 꼼꼼히 청소를 하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붙어있는 찌라시까지 다 정리를 하고 한참 동안 꼼꼼히 가게 앞을 쓸더니 어느새 간판 위며 입간판이며 제가 소리 닿지 않는 곳들까지 수건을 훔쳐 닦고 있더군요. 십수년 된 간판이 요즘 들어 유난히 깨끗하다 싶었더니 그것도 전부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누구인데 남의 가게 앞을 청소하나 싶어서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걱정마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왠지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한참 청소를 한 남자는 어느새 청소가 끝났는지 짐을 챙기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죠. 그 남자가 조금 걸어가는 걸 보고서 가게 뒷문으로 나와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보니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딱 붙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 조심조심 그 남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동안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리려고 해봤지만 도통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죠. 새치는 좀 있지만 아직 머리가 까만 걸 보면 40,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들뻘 되는 남자 중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군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저는 끈질기게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한참을 쫓다 보니 그 사람과 제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탓에 그 사람도 제가 자기 뒤를 쫓아온 걸 눈치챈 듯 보였죠. 뒤늦게 몸을 숨긴다고 숨겨봤지만 환감이 넘은 제 몸이 그리 빠릿빠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건물 뒤에 숨어 있는 저를 보고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됐죠. 누구세요? 누군데 자꾸 따라오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이고 들켰구나 싶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남자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킨 마당에 그냥 서로 궁금한 걸 묻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대체 왜 남의 가게를 맨날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청소비 같은 거 쥐어줄 사정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 얘기를 하러 나선 그 순간 저는 그렇게나 궁금했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마주하게 됐습니다. 화를 내던 고맙다고 하던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남자를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궁금했던 그 남자가 다름 아닌 20년 전 죽었던 제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과 똑 닮은 얼굴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 아마 살아있었더라면 이랬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남자는 제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미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20년을 키우고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자기가 품어 낳은 자식은 어디서든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똑 닮은 그 사람을 제 아들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는데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설마 창민아, 너 정말 창민이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설마 계속 나를 쫓아왔던 게 어머니였어요? 창민아, 너 정말 내 아들 창민이 맞아? 아니 네가 왜 여기에? 내 아들은 진작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눈에 보이는 거냐? 혹시 내가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찾아뵐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눈물 짓는 아들을 보자 그제서야 제가 2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대체 누가 우리 가게를 치우고 갔을까 생각하면서도 저는 제 아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우리 아들 생각은 잠깐 떠올리긴 했으면서도 당연히 내 손으로 떠나보낸 아들 일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아들이었다니. 저는 20년 만에 살아서 만난 아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너무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저는 길바닥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민아, 아이고 네가 살아있었을 줄이야. 어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저 원망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염치 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다시 나타나준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지. 내가 널 왜 원망하니? 네가 아니라 내가 미안할 일이다. 내가 모자란 부모여서 자식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만 시키다가 너를 떠나보냈잖니.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을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렇게 돌아와 주니 어찌 안 고맙겠니? 저와 아들은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그 아침거리에서 둘이 부여잡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걱정돼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물을 새 없이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2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를 한 저희는 한참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걷지 못하는 저를 아들이 자기가 지내는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좀 앉아야겠다. 그럼 제가 지내는 곳으로 가세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가서 얘기해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이 지내는 곳이라며 근처에 있던 웬 좁은 고시원을 가게 됐습니다. 고시원은 저도 말만 들어봤지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는데 아들이 혼자 여기서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 앉을 곳도 없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고시원 방에 아들은 단출한 짐들을 놓고 비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직접 듣지 않아도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지 알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여기 너무 좁죠? 평소에는 저 혼자 지내기는 괜찮은데 어머니 모시기는 너무 누추하네요. 20년 만에 살아 돌아와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도 모자랄 텐데 겨우 이런 모습이라 죄송해요. 창민이 너 계속 여기서 지냈던 거냐?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니요. 사실 여기도 들어온 지는 몇 달 안 됐어요. 원래는 저도 잠시 지내다가 집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 편해서 그냥 있네요. 그럼 여태 어디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았어? 엄마는 네가 죽은 줄만 알고 장례까지 치렀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었으면서 여태 왜 안 나타난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박에 미쳐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정말 죽을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목숨이 찔긴지 쉽게 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당장 살아 돌아가면 어차피 사채꾼들 손에 죽을 텐데 내가 죽어야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척하고 신원 말소시키고 여태 그냥 신분증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이놈아, 그렇다고 엄마까지 속여? 살아있었으면 생존 신고라도 하고 나한테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엄마는 네가 죽은 줄만 알고 그동안 얼마나 소갈이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못 잊고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어떻게 그동안 얼굴 한 번을 안 비췄어?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앞에 나서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도박 중독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 나가게 됐죠. 배 타고 한번 나가면 몇 년간 못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 있었던 거야? 여태? 죽은 놈이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그런 굳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신분증 같은 거 달라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남의 신분 빌려서 탈 수도 있고 우선 배에 타서 일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다고 업체에 수수료는 좀 떼였지만 도박꾼으로 들어갔으니 그 정도 감수해야죠. 그래서 원형어선 타고 나가서 참치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덕분에 도박은 생각도 안 들고 몸쓰고 힘들여 돈 버니까 저도 정신이 조금씩 차려지더라고요. 도박 중독에 사채빚에 시달리던 아들은 자기가 죽어야 다 끝이 난다 싶었던 건지 결국 죽을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서 무사히 살아났지만 그대로 죽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자기가 죽어야 사채 빚쟁이들도 포기할 것이고 하나뿐인 어머니한테 폐 안 끼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서만 남겨놓고 바다에 옷까지 버리고 도망치고는 그 후로 죽은 척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망신고를 했으니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겠죠. 그래서 배 타고 막일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세월을 보냈더군요. 그렇다고 엄마를 버려두고 갔어?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그랬어. 남들 눈 피해서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사실 저도 어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한 번 배 타면 몇 년인데 그 짓을 몇 번 했더니 벌써 10년이 훌쩍이더라고요. 10년쯤 지나니까 저도 정신이 차려지고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생각했어요. 이미 10년도 지났고 이제 와서 도움도 못 될 제가 나타날 바에는 그냥 죽은 자식으로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앞에 나타날 만큼 떳떳해야 앞에 나설 텐데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혔던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앞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동안 네가 내 가게 앞에 몰래 쓸어놓고 갔던 거야? 내 앞에 나타날 자신은 없으면서 이제 와서 몰래 아들 노릇하려고 그랬어?
그건 그냥 어머니가 너무 버거워하셔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만 살짝 해놓고 가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설마 어머니가 제 뒤를 밟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종종 어머니 보고 가곤 했었어요. 배 타는 동안에도 어머니 가게에 찾아갔었거든요. 한 번은 돈이라도 놓고 오고 싶었는데 그럼 진짜 들킬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청소라도 했던 거죠. 아이고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어떻게 애미 마음을 그렇게 몰라?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게 부모 아니냐? 근데 내가 설마 네가 살아 돌아왔다고 쫓아내기라도 할 줄 알았어? 내가 지난 20년을 오로지 네 생각만 하면서 보냈어. 내가 하루빨리 죽어야 우리 아들 곁으로 갈 텐데 늙은이 목숨이 왜 이리 질긴지 끊어지지도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겹게 살았어. 근데 네가 살아있었으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이냐? 아이고 이놈아, 이 철없는 놈아.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하고 고생만 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도박 끊겠다고 그 힘들다는 배 타고 나가서 그 하얗던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릴 정도로 고생을 했을 아들을 상상하니 제 속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덕분에 도박은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 그 와중에 나한테 한 번은 찾아와 자신이 살아있다고 알려주기라도 하지. 제가 진작 알았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해먹이고 1년에 몇 번 겨우 보더라도 내 아들 살아있는 생각에 지금처럼 20년 세월이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진짜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삶에 미련이 있는지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제가 진짜 못난 자식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네가 고생했을 건 내가 아니까 속이 상해서 그런 거지.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 소리하지 말아라. 엄마는 그저 네가 잘 살아준 것만으로 다행이야. 사지 멀쩡하고 목숨 붙어있으면 어디서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까 한참 울었다 생각했는데도 또 흘릴 눈물이 남았던 건지 저와 아들은 얘기를 끝내며 또 한바탕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지냈던 지난 20년은 안타까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만난 게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게 돼 천만다행일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제외하게 된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건 지난 20년 세월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다시 아들과 예전의 행복처럼 돌아가고 싶었어요. 창민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살던 집 그대로 있고 너 쓰던 방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엄마 따라 같이 가자. 괜히 죄송하다 어쩐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오늘 당장 구청 가서 신분 회복시키고 앞으로는 배 타고 굳은 일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 아들은 그런 제 말에도 여전히 죄스러운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던 저는 아들을 그곳에서 억지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좁은 고시원 방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갔고 아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방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저는 아들의 방을 차마 정리할 수 없었어요. 치워보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제 손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남은 방인데 죽은 아들 위해 두면 어떠나 싶어서 차마 건들지도 못하고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매일 그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던 것도 전부 그 방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곧 재개발을 앞두고 하나둘 이사들을 떠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그 집에서 아들의 흔적과 함께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더 이상 물건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어졌네요. 그렇게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아들을 반긴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20년 시간이 지난 사이에 입맛이 얼마나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시절 어린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가득 상을 채웠습니다. 정육점에서 부랴부랴 고기 끊어다가 갈비 재워놓고 돈 없어서 몇 번 사주지 못했던 소세지에 유독 좋아했던 계란찜, 그리고 직접 구워 들기름 바른 김에 갖가지 나물 반찬들을 올려 아들에게 상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옛 생각이 나는지 한참을 밥상을 바라만 보다가 겨우 수저를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늙은 할머니와 새치머리 난 아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나 아들이나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애틋한 시절이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후회만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모였더라면 내 아들 그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 아들이 도박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했더니 지난 세월 숨어 산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보다는 자식에게 변변한 부모가 되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 책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20년 전의 저였다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겠지만 이미 너무나 큰 상실을 겪어봤던 저는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밤들이 아쉽고 아들의 고생이 안타깝지만 그렇기에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생각을 하니 여태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던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지난 세월 못해준 걸 이제라도 다 해주려면 제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그날 밤 아들과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상하게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자랑도 해본 사람들이야 하는 건지 평생 사랑할 일 하나 없이 살았던 저였다 보니 기쁜 소식을 전하기 쑥스럽네요.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아들과 재회한 뒤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다시 주민등록을 살려낸 아들은 신원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동안 돈을 벌면서도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남한테 맡겨놨었는데 신원을 되찾자마자 통장을 먼저 만들더니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거기다 넣고 저한테 선물이라며 주는 겁니다. 저야 돈보다 아들 마음이 더 고마웠지만 아들은 저한테 드디어 뭔가를 해줬다는 게 기쁜 듯 했어요. 그렇게 제게 전 재산을 준 아들은 그 후로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이 힘들어서 도와준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책임감이 생기는지 저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식당 일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손님 끌어오는 법도 배우고 간판도 바꾸고 이것저것 열심히 손을 보더니 언젠가부터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었네요. 그렇게 아들이 맡은 뒤로 가게는 점점 더 잘 돼갔고 얼마 전에는 2호점까지 내며 여전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없이 아들 혼자도 잘 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고생 않고 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같이 일하다가 종업원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아들 걱정을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